이제 일본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넘어왔고요. 그냥 들으실 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본이라는 인격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좀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요즘 많이 허리가 많이 굽어지긴 했는데 그 목차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고요. 세부 목차가 좀 많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려면은 현재 일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정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인구를 보자면은 1억 2천만 명으로 세계 11위의 인구 대국이고요. 또 GDP를 보면은 명목 GDP 3위에 PPP로 따지면 4위에 아주 높은 GDP를 유지하고 또 만들어 왔습니다. 또 그 수도인 도쿄를 보면은 전 세계 1위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뉴욕, 런던, 도쿄 이렇게 해서 세계 3대 도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쿄 경제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아니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는 1,400만 명가량 살고 있고요. 또 세계에서 엔화 또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세계 3위의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100%로 환산했을 시에 한 100개 거래 중에 8개는 엔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안전 자산으로서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랑 또 2020년 코로나 때 한국 원화나 위안화나 기타 돈과는 달리 엔화는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안전 자산의 모습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순대외 채권 규모를 살펴보면요. 73조 달러로 2018년 기준인데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위인 중국과도 23조 달러로 거의 뭐 비교가 안 되죠. 한국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외관 보유량을 따지면은 세계 2위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로는 자유민주주의, 의원 내각제, 입헌군주제, G7 등 선진적인 정치 체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본을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본이 여기 있고요. 중국, 한국,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인구가 14억이긴 하지만 공산당이고요. 또 자유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감이 있죠. 사실 자유시장이라고 하기 좀 많이 부끄러운 편이죠. 그리고 인적 자원이랑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또 한국, 일본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국 또한 자원이 없고, 하지만 인구는 일본의 2분의 1보다 조금 더 안 되는 5천만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G20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또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는 왕정이랑 대통령제가 같이 시행되고 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지만 또 자유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면이 있고요.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또 인구가 100만, 시민권자가 100만이고 실제 사는 사람은 1000만인데 그래도 많이 적은 편이죠. 러시아를 보면은 민주주의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죠.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구가 1억 4천만으로 1억 2천만인 일본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교를 통해 봤을 때 현재 일본에 대한 총평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공력 등등에서 세계 최상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비유럽권, 비자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위상을 달성한 국가가 매우 희소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 되기 전에 과거 일본을 보면은 아주 형편이 없었죠. 이것보다 더 전으로 가면은 조선보다 형편이 없던 시절이 1700년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에도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구가 2,700만 명으로 5위였지만 진짜 5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가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2위인 중국과 1억 5천만 명인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또 조선이 그 당시 9위였는데
1200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GDP 또한 1990년 미국 US 달러 기준으로 154억 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는 중국의 18%고요. 현재 2022년 기준으로, 2022년 자료 기준으로 28%에 비하면은 많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실질적 수도는 에도, 현재 도쿄였고요. 하지만 명목상 수도는 워싱턴 DC처럼 교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 또한 지금과 많이 달랐죠. 중앙 집권적 봉건제, 막부를 중심으로 한 영주들이 모여서 정치 체제를 이루었고요. 또 1차 산업, 또 산업을 보면은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1차 산업이고요. 인구의 80%가 농부였습니다. 176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은 그렇죠. 뭐 물론 그 당시 영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긴 했지만요. 특이점으로는 고기가 금지됐습니다. 불교 영향 때문인데요. 이게 무려 1200년간 고기가 금지되게 됩니다. 불교에서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지만 이게 변형을 거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나낙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스시라는 형태의 음식이 만들어진 게 이때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발돋움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일본이 있습니다. 건국시대에서 임진왜란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한중일 모두에게 아주 큰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또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에서도 주자 성리학이 유교학자들이 판을 치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도 정권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게 글자가 잘못됐네요. 1868년이 아니라요. 160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먼저 보면은 이 변화 양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중국 시대부터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네덜란드 상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바뀌게 되냐면은 포르투갈 상인은 천주교를 전파했기 때문인데 역사가 길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영주들과 불교 신자인 영주들과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본 메이저 종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불교의 힘이 많이 강했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 일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탄압의 시대가 이때 에도 시대에 가면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도요토미 가문에서 도쿠가와 가문으로 바뀌게 되고 또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화, 내부적 전투가 있긴 했지만 많이 평화로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또 전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연은 분리법으로 인해서 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일본이 성장했다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금 문화적 측면으로 경제에서 문화적 측면으로 발달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교육적으로 나락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네덜란드 상인이 여기 그려봤는데요. 이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나가사키 현으로 오는데 나가사키 현 중에서도 일부 인공섬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인공섬에서만 교류를 허가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네덜란드 상인이 들고 온 물건은 큐슈 지방을 거쳐서 일본 전역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학문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가운데 일본인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송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낙 네덜란드 사람이 있죠.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해골 모양이 있고 해부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내 상황에서는 일본의 이 송나라에서 비롯된 유교와 또 네덜란드에서 비롯된 나낙이 새롭게 들어와서 일본의 지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그림으로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 포르투갈과 달리 포르투갈에서는 무기만을 수입했다면 네덜란드에서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지식 개방 사건이 비교적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64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00년 중반까지 이렇게 난학자의 계보가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 시기 난학은 정치, 종교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천주교를 또한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이죠. 이 시기의 난학의 중요성은 과학, 기술, 의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난학이라는 것이 이 사전이 번역하기 위해 이 사전이 따로 생길 정도로 또 이게 출판돼서 유통될 정도로 고립된 일본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또한 난학이 일본 내에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국학, 우리로 따지자면 일본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원래 유학은 중국이라는 외국의 학문이지 않는가. 불교도 중국에서 전해진 인도의 종교다. 일본의 전통 종교는 아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유교적 관점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일본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에서 탈피를 하자라는 것이 국학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고전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일본학은 후에 여러 학자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재패놀로지라는 이름으로 혹은 재팬 스터디라는 학문으로 한국과 미국과 또 유럽과 여러 세계의 대학에 이런 과가 있을 정도로 크게 발전을 이루게 되죠. 이 에도 시대와 난학을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랑 조금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표어에 맞게 일본 다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난학의 불거운 바람이었고요. 또 고유 문화의 고유 문화와 예술적 발전을 크게 이루게 되는 것이 에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파도죠. 이런 그림을 우키요에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본적인 그림이 이 당시에 탄생하게 되고요. 또 가부키라는 일본적인 공연 또한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또 스시라는 현재까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이 스시 또한 이 에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에도 시대에 난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육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학교로 이루게 되는데요. 테라코야, 번교, 사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 테라코야는 그냥 기본적인 의무 교육, 산술이나 이런 기술적인 거, 뭐 직업 학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번교는 사무라이 집안이나 영주들 자녀가 다녔던 상위 학교고 성리학을 주로 가르쳤지만 에도시대 후기에는 난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속은 순전히 난학을 가르치는 학교였고요. 또한 이때도 권력이 이양이 르네상스 시대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 천황에서 쇼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장군인데요. 이 쇼군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또 교황에서 국왕으로 옮겨진 거랑 크게 닮았죠. 이 당시 이 당시 에도 시대에 난학이 불러일으킨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일본식 시계고요. 이 시계가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설계 도면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시계를 그대로 뺏겨온 게 아니라 동양식 시간에 맞게 이렇게 바꿔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세계지도 또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의학과 해부학이 많이 발달하게 돼서요. 이 여성의 유방암 수술을, 외과적 수술을 이때 에도 시대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전기 발생 장치인데요. 이게 177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장치가 유럽에서 20년 전에 40 몇 년도, 50 몇 년도 그쯤에 만들어졌는데 20년 만에 일본에서도 정전기 발생 장치를 만들면서 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난항을 통해서 이런 어, 그제 한국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현미경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과의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임진왜란 이후 명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주자 성략을 고수했던 조선과 대조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 국학이 탄생하고 또 주자 성략에서 벗어난 유교 연구를 자체적으로 이루게 되죠. 또 내부적으로도 정치성에 대해 혼란을 겪었던 조선과 달리 자신의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키고 해외 기술을 배워서 또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훗날 메이지 유신 때 기술 발전에 또 기술 이양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 상업과 기술에 퇴폐적이던 조선과 달리 에도 시대 일본의 상업과 기술은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룹니다. 이 전국에 도로망을 갖추게 되고요. 이 대도시가 이 물류가 형성되게 되면서 대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나 교토나 도쿄 같은 현재까지도 큰 도시들이 이 당시에 이미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때 자본주의 윤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주요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이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성리학자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이 에도 시대에 난학이 들어왔다곤 하지만 메이지 시대가 오기 전까지 주류는 성리학 혹은 유교였기 때문에 어, 이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제를 기초로 운영이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이게 강하게 박혀 있었죠. 하지만 이 상업인이었던 이 이시다 바이간이는 이 직업 윤리에 대해 중요성을 알리게 되고 상인들이 천한 직업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산업공상, 이 산업처럼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또한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문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로를 절대화하는 철학과 검약을 종교시하는 철학, 이런 사상적 근거를 성리학의 천명론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동양판 칼빈주의라고 좀 높여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익 추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이 근로는 중요하다. 또한 검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와 조금 많이 닮은 편이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다곤 하나 상업을 위해서 상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또한 산업공상 체제 아래에서 굴러갔기 때문에 자본주의라고 하기에는 많이 그렇죠. 또 유교가 기본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또한 폐쇄적 환경이었고요. 이 에도 시대가 이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이 일본과 교류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극도로 폐쇄적인 환경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도 일체 교류를 하지 않았고요. 200 몇 년간을, 200 몇십 년간을 자기 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 상인만을 제외하면 말이죠. 또한 에도 시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도 시대에서 이런 에도 시대의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가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가 비교적 익숙한 일본 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도 시대 말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중요한 점이 뭐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것만 뽑아보자면 먼저 전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 또 천황과 총리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 서학이 난학에서 서학으로 발전이 됐으며 경제제도 문화적 성장기를 이루었다. 또 폐쇄적이었던 것과 달리 개방적인 일본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한 일본의 큰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지 유신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에도 시대 말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정치적 혼란기를 갖추고 있었고요. 백기근으로 인해서 민심이 떡락하고 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20만 명이나 사망하게 되고요. 또한 이때 흑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불평등 조약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금이 외부로 유출하게 되고 일본 내에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찾아오면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흑선처럼 이 영국이 청으로 이렇게 쳐들어갔는데 청이 완전 빨래질을 당했더라, 완전 망했더라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렇게 동방으로의 확장을 이루어갔을 때도 이 시기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막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 내 두 가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양이파랑 개국파가 있습니다. 이 양이파는 여기 그림에서 볼 수도 있듯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국파는 에도에 있는 막부가 주로 개국파였습니다. 양이파를 보면은 흥선대원군이랑 조금 비슷해 보이죠? 이 말만 들어보면 일본에 망신을 준 서양 오랑캐를 혼내주자라는 것이 양이파의 기존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네덜란드 상인이 왔던 지역들과 다 가까운데 이 지역들이 모두 난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이상하죠. 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 서양 오랑캐를 혼내주자라는 말을 했는지. 양이파는 기존의 정치처럼 오히려 개국을 하지 않고 계속 폐쇄적인 환경을 고집을 합니다. 초반에는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밖으로 팽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양이파에서 메이지 유신으로의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이파 중에서도 이 쇼카 손슈쿠라는 이 사속, 난학을 가르치던 이 학교에서 걸출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타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다카스키 신사쿠 등 이 메이지 유신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성지들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개국파는 서양을 공격하기엔 힘이 없으니 그냥 서양에 무조건 개방을 하자 하면서 하게 되고 결국엔 무력에 의해서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이고요. 이때 개국파랑 이 양이파가 싸우는 때가 흑선이 들어오고 나서 개방을 할지 말지 결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막부, 땅에 떨어진 막부가 일단 자기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양 세력이 괜히 나대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이 양이파가 존황 양이파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지금 막부를 갈아엎고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존황 양이파의 이런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서양을 막무가내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하나의 법만 빼면은 이 조슈번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에도에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철저하게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조난 양이파라고 하지만 이 양이파가 생성되기 전에는 이 양이파 내에서도 싸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조슈번이랑 사스마번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슈번이 이렇게 에도에 무작정 나가는 걸 보고 사스마번이 기회를 잡아서 오히려 에도 정부, 이 막부 정부와 함께 조슈번을 오히려 공격해서 물리쳐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영주의 시기 때문에 다이묘의 시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영주들이 서로 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 도사번 등등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니까 이 영국 해군이 와가지고 얘네들이랑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한 번씩 얘네들이 다 싸우고 나서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을 내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힘으로는 정말 무리구나.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존왕 양이파에서 양의를 벌인 존왕 양이파가 되어버립니다. 즉, 이 개국을 하자는 의견은 같이 통일되게 된 거죠. 그 이제 사실상 이 기존 정부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 거냐라는 것이 당시 과제였습니다. 이 메이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존왕 양이파와 이 막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크게 있었고요. 또 이때는 영주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주들이 개인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부는 존왕 양이파를 누르기 위해서 1만 5천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3천의 병사들이 1만 5천의 존왕 양이파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막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아주 역사적으로 당시 쇼군이 죽고요. 곧이어서 천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쇼군과 새로운 천황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요. 이때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좀 기회를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정봉환론이라는 것을 주창하게 되는데, 이 대정봉환론을 주창하고 이 쇼군한테 가가지고, 새로 임명된 쇼군한테 가가지고 대정봉환론을 죽을 각오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때 대정봉환론을 건의하게 된 게 사실 이런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이 대정봉환론을 쇼군이 그냥 들어줄 리가 없으니까 너는 거기 가서 죽고 이 죽은 걸 계기로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각오로 임명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쇼군은 정치 권력 유지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서 메이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정봉환론이 뭐냐라는 것인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국가의 정권을 쇼군에서 천황으로 양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배경으로는 일단 조나영 양이파의 막부군이 패배한 것이 있고요. 또 정치적 상황의 변화도 있고 막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우위는 막부가 여전히 아주 강한 상태였고, 또한 프랑스군의 원정군을 요청해 이 조낭 양이파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때 사건처럼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쇼군은 일단 정치 권력에 크게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일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정봉환론에 대해서 순순히 사인을 하고 정치 권력을 천황으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은 외부 적들과의 이런 상황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통합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룬 게 대정봉환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 정부에 등장하게 되면서 메이지 시대가 열리게 되고 메이지 천황이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패번치연이라는 정책을 내걸게 되는데, 이 패번, 이 번주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주들을. 이 번이라는 이 체제를 없애고 지금의 구, 서울시 이것처럼 일방적인 지역 명칭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서 영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부에서 천황으로 바뀌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총리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조낭 양이파들, 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이 주로 이 새로운 정부에 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이슈, 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이런 인물들이 선거가 되죠. 또한 이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가면서 학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난학은 네덜란드의 학문만을 의미했다면은 서학은 서양 전체의 학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학자이자 서학자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는데요. 눈썰미가 좋으셨다면 여기서 이미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교육자, 계몽운동가, 이런 대학 언론 설립자 하면서 현대 일본의 영향에서도 꽤 크고요. 이 후쿠다 유키치를 통해서 어떻게 난학에서 서학으로 어떻게 가게 됐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3살에 일본 최고의 난학자가 될 만큼 후쿠다 유키치는 아주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흑선 사건을 듣고 나서 오사카에서 흑선 사건이 일어난 요코하마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네덜란드어를 썼는데, 놀랍게도 서양 사람들 중에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있었던 미국인들 거주 지역에 영어 간판 또한 읽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이류 국가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 후 이런 것에 큰 충격을 받은 후쿠자 유키치는 2년간의 시간을 들여서 또 네덜란드와 영어 사전을 병행해 가면서 영어를 자체적으로 2년간 공부하게 되고, 유학파라 사전자들보다 10년가량 먼저 서양의 문명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제도, 기술, 문화 등을 학습하고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 책 출판함과 동시에 대박을 치게 됩니다. 왜냐면 당시 일본 국민들이 이 서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이 앞에 봤듯이 난학으로 인해서 여러 학교들이 생겼는데, 여러 학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일본 전체를 보면 40%의 국민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도쿄를 한정으로 보면은 80%의 남자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출판해서 대박을 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게이오 기주쿠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후에 일본판 연세대인 게이오 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입헌군 주제, 의회 도입, 개항, 근대식 학교, 자유주의, 만민평등론 등을 주창하지만 어, 그렇게 크게 그 당시에는 그의 관점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이지 정권의 교육적인 면을 봤다면 이제 메이지 정권의 정치적 이 세력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새 정부를 성공적으로 만든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모든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서양의 것을 본받고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 실무진들이 어떻게 일본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어가고자 실무자들의 절반, 정부 관료들의 절반과 유학생들 또 기술자들을 데리고 약 2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러시아 등을 돌아다니면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미국과 영국과 독일의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 가서 철도 시스템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아주 큰 대륙이 있었는데 그 대륙을 철도로 연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어, 이 철도가 아주 큰 산업이며 국가의 혈액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유학생들 몇 명을 미국에 남겨가지고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오게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미국의 문명의 발달 정도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 일본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랜트 호텔이라는 곳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받게 되고요. 또 화장실과 침대와 세면대가 한 방 안에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휘황찬란한 건물들과 또 뭐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게 되고요. 물론 이와쿠라 사절단이 공부만을 위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 흑산 사건으로 인해서 미일 불평등 조약의 재협정을 이뤄내고자 갔지만 실무자들의 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으로 미국에 이어서 대영 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세계 제일은 대영 제국이었기 때문에 대영 제국에서 어떻게 대영 제국이 부유하게 됐나를 살펴보고자 공장을 많이 견학을 하고 다녔고, 또 여기서 산업혁명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공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공장에 대한 중요성을 깊게 깨달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이죠. 이때 비스마르크, 철의 재상이라는 비스마르크가 한창 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얼굴만 봐도 되게 강해 보이죠. 이 비스마르크라는 인물이 독일이 원래 유럽에서 무시받고 되게 천하게 봤던 약소국이었는데,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프랑스를 때리는 등 독일 내에서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 독일로 만든 인물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이때 이바쿠라 사절단이 이 프로이센에서 비스마르크를 만난 게 큰 행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통해서 어떻게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변모하게 됐냐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국제관에는 만국공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이는 모든 나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소국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강대국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법만으로는 소국이 자신의 자주를 유지하지 못한다. 내가 약소국에 태어나 이를 잘 아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이 적고 다녔던 어, 이 책에 아주 깊게 기억할 만한 말이다라고 적으면서 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일본에 유학을 다니던 이와쿠라 사절단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의 방향을 놓고 일본 제국 헌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메이지 22년
188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보자면은 먼저 영국식 헌법을 주장하던,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좌파, 다른 말로 하면 진보주의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독일식 헌법, 비스마르크의 모델을 따라가자라는 이 우파, 보수주의자들의 이 파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이 후쿠자와 유키치와 또 그의 친구들, 또 그의 제자들, 정치판에 나와 있는 그의 제자들을, 또 그리고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경제부총리였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세력의 지지자가 영국식 헌법 모델을 지지하게 되고, 또 우파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 총리였고요. 또 이와쿠라 사절단의 이와쿠라 도모미, 일본의 큰 정치적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이자 전 장관을 지냈던 이와쿠라 도모미가 독일식 헌법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 독일식 헌법을 보면은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가 합쳐진 모습인데, 이게 일본식으로 나타난 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형태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와쿠라 사절단에 봤던 말대로 독일식 모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일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와 절교를 하고 정치적 앙숙이 되면서 평생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오쿠마 시게노부 또한 정치 권력에서 잠깐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 독일식 헌법, 독일식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식 제국 모델을 꿈꾸게 된 일본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먼저 타라 입구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독일식뿐만 아니라 영국식을 주장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타라 입구는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타라, 아시아를 탈출해서 입구, 서양 세력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 타라 입구의 상황입니다. 또 이 당시 정안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 정안론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권에서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독일식 모델을 따라가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황에게 아주 강력한 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 정치인들이 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천황을 비록 대표자로 세우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천황의 권력이 그렇게 크게 세지지 않기 때문에 명분은 천황이 다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이게 오히려 천황의 실질적 권한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기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에서는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가 비록 이렇게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전제군주제랑 입헌군주제가 합쳐진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식 모델을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큰 부메랑이 큰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서 조선 땅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영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상황이 에도 시대부터 이 러시아가 동방으로 정치 세력을 확대한다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이때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싸움을 두고 있던 이 그레이트 게임에서 이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일본을 영국이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때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는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죠. 왜냐하면 영국이 일단 그 전까지 영국은 아무와도 동맹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영국에서 동맹을 맺은 최초의 대상이 일본이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일 동맹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동방에 조금 알려진 나라일 뿐이지 크게 집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청나라보다 많이 못 보게 봤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영국 내에서는 부잣집 왕자가
방앗간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런 농담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국의 도움으로 또 일본의 의지로 말미암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어, 일본은 마땅히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영일 동맹이 또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과의 이 서로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일 동맹이 아주 든든하게 유지가 되게 되고요. 또 영국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이 태평양 일대에 있는 독일 지역의 섬들을 일본이 뺏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러시아와도 싸웠고 청나라와도 싸웠고 독일과도 싸운 일본은 1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지위를 얻게 되고요. 강대국 반열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반열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인데 그 당시 이 해군이 아주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해군은 지금의 핵무기처럼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군이 우리가 서로서로 너무 많이 증축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다라는 시각에서 이 해군 전력을 각각 나라별로 조정하고자 제한하고자 이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조약에서 일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해군량을 인정받게 되고요. 즉 영국과 미국의 인정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일본식 근대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크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앞에 2가지 형태가 기본적으로 주류를 이루었고요. 이 뒤의 형태는 나중에 발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자형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형은 정경유착의 관계였는데 관료에서 기업가로 가서 주식 형태의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운영을 함으로써 근대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관료 출신 기업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부자와 H라는 인물과 고다이 토모아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의 시부자와 서부의 고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쌍두마차를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되고요. 그 중에서 시부자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이 지금은 1만엔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지만 2024년에 새로 나온 일본 신권의 1만엔 인물이 시부자가 되게 됩니다. 또 일본의 자본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고요. 일대 총리와 관라선 이후에 경제부에서 나와 수많은 회사들을 세운 인물이고 현재까지도 일본 내 대기업들로 그가 세운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회사는 총 500개가 넘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도쿄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미츠오은행, 일본에서 두세 번째로 큰 은행이죠. 또 각 지역의 지방은행 또한 이 시부자와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고 또 일본에 수많은 철도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철도 회사들이 어, 매출액이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입니다. 그만큼 큰 대기업들인데 이 철도 회사들을 만든 것 또한 시부자와의 주도로 만들게 되고 또 시멘트 회사, 호텔 등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살펴본 유형은 정상형 기업가입니다. 이 정상할 때 이 정자가 정치할 때 정자고 상인할 때 상자입니다.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기업가 이들 또한 기업가였고요. 하지만 정부와의 결탁 관계를 통해서 각종 특권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본을 축적해 근대적 산업 기업가로 등장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메이지 막부 이미 에도 시대 말기와 메이지 초기에 자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쯔비시 창업가입니다. 또한 기술자형도 있었는데요. 이 근대 문명이 들어옴에 따라서 근대 자본주의 또한 또 근대 산업 또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기술자들이 그에 따른 회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또 전문 경영인이라는 개념 또한 이때 일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런 관료들, 또 기업가들, 그러니까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기업가인 건 맞지만 엘리트는 아니죠. 이 엘리트 출신의 경영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국대학들, 또 게이오 대학, 와세다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 경영인들이 많이 대거 배출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세운 회사들이
대기업화되면서 덩치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맡아줄 전문 경영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근대 자본주의 윤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리로는 국가주의적 의식입니다. 메이지 정부의 최대 목표는 부국 강병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온 국민적 관심사로 몰아갔죠. 그래서 관료 출신의 기업가와 정상형 기업가들, 정경유착 형태의 기업가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이 국가주의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박정희형 경제 발전 모델이 국가주의적 모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업 의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 전통의 직업 의식입니다. 이 가업, 이 며느리 이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창업 정신으로 또 창업자의 의지를 이어가지고 번영하는 것이 또 가업 의식인데 이때 이 근대 자본주의 윤리에서도 또 가업 의식이 살아남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때 비로소 만들어진 게 보다 발전된 직업 윤리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겐 산업공상 체제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상인에 대해서 또 상업에 대해서 아주 천대하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가라는 말과 실업보국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부심과 또 직업의식, 사명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이 시부자가 이 역할을 또한 맡게 되는데요. 이 실업가라는 이 뜻을 해석해 보자면은 산업의 확립을 일하여 성실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좋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또한 이때 만들어진 직업 윤리의 근거를 논어의 교리적 해석에서 따오게 되는데요. 이 기독교적 직업 윤리가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에도 시대까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무차별적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적 직업 윤리가 만들어지기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윤리를 논어에서 따오게 되고요. 그래서 부귀와 돈과 도의, 도덕과의 관계에 대한 교리에 주목을 하면서 이 돈을 쌓는 것과 도덕적인 일은 양립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서, 양심적으로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가 축적이 되면은 그것은 국가주의와 연관이 되죠.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라면서 이 가업의식과 국가주의 모두를 만족하는 직업윤리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대전 때 일본을 보면은 아주 잘 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람들은 이때를 쇼와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쇼와 또한 천황의 연호의 이름이죠. 이 쇼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망하게 됩니다. 계기로는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또 제도식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식 헌법에서 비롯됐는데 그때 일본의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 독일식 헌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적 헌법 허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일본 내 내부적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군부의 권력화로 돌아가면서 군국주의화. 흔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욕하는 군국주의 일본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로의 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또 미국발 경제 대공황이 또 왜 계기가 되냐면은 이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를 담당하던 총리와 또 천황들이 큰 지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듯이 일본 내에서도 그걸 계기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일식 헌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제 군주적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가진 군부들은 이 독일식 헌법에 기초해서 아주 법을 초월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게 육해공의 개별 행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각각의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일본 정부와 말도 없이 중일전쟁을 앞에 나온 중일전쟁과 이건 다른 전쟁입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만주사변 등을 일으키게 되는 등 자체적으로 지들이 전쟁을 멋대로 일으키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큰 결과로는 2차 대전, 세계대전 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가 군부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철저하게 단속되고 억압당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가 잘 퍼지지 않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반도 내에서도 사회주의가 잘 퍼지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상도 같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제 대공황과 이 독일식 헌법에 의해서 식민지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 만약에 일본이 영국식 헌법을 채택했다면, 또 정상 국가로의 문명 국가로의 것을 계속 이어 나갔더라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일본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국시대 의의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피 흘리지 않는 혁명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넘어갈 때 천황으로의 권리 이양과 또 큰 기술적 발전, 또 국가의 한 가지 목표를 향한 국민 대통합, 이런 것들은 혁명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 이루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대 자본주의와 근대적 체제와 법, 직업 윤리 등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도 제국시대의 의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전후 일본의 경제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업, 앞에 나왔던 정치 관료들, 또 기업가들이 만들었던 대기업들이 이 시기에 다 거의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쯔비시가 있고요. 토요타, 닛산, 또 일본의 큰 은행들, 대기업 은행들 등등이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기관과 문명을 갖춘 강대국의 탄생을 알린 것이 제국시대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8년 세계 GDP를 보면은 그 당시 일본의 GDP는 세계 9위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 그 어딘가였죠. 하지만 이 제국시대만으로 보자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세계 3위를 이루었던, 세계 2위를 이루었던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국시대의 한계 또한 아주 명확하죠. 미숙한, 실패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전제 군주제와 입헌 군주제의 혼합 형태는 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군부들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최악의 정치 체제로 변모되게 되고요. 또 군국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살, 탄압, 법보다 권력이 우선하게 되면서 아주 큰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일본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희생들이 일어났고 핵폭탄을 2방이나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비로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합국, 미군정 치하 아래에서 이 전쟁 이후의 일본의 모습이 우리가 현재 아는 일본의 모습이죠. 그때는 서구 열강과 교역을 하고 조약을 하기에 바빴던 일본이라면은 우리가 아는 현대 시대 일본은 제1세계의 인물로서 국가로서 민주주의 세력입니다. 또 종교와 사상의 탄압이 있었던, 사회주의건 민주주의건 다 탄압했다면 이제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의 모습이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군국주의에서 천황은 지금 상징으로는 남아있죠. 총리 비교적 영국식, 우리가 현대적 민주주의를 이때 달성하게 됩니다. 또 세계대전에서 평화로운 일본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 당시 대일본 제국까지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양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는 노벨상을 수십 명 배출하고 필즈상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 또 세계적인 대학들이 설립이 되는 등 세계적 학문의 수준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 이 당시 경제, 제도, 문화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호황 시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개방적이었다면 이제는 초개방적, 세계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초개방적인 시대를 이뤄가게 됩니다. 이 전후 일본의 큰 문제는
이 미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일본이 가졌던 민주주의 형태에 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일식 모델과 흡사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독일식 모델보다 더 나아가는 더 전제 군주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군은 전후 민주주의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보급됐다라고 만들어져 있죠. 말하고 있죠. 이 보급된 민주주의 사상이 전후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제국 헌법을 고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평화헌법, 지금까지도 일본 헌법으로 남아있는 이 평화헌법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 재민과 평화주의, 기본권 등의 내용이 다 이때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의 지위다. 그저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일 뿐이다. 라는 것이 평화헌법에 명시가 되게 되고 또 이때 어마어마한 일본의 충격을 갖게 됩니다. 또 평화주의라는 것도 조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력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방어적 수단으로서는 오케이지만 무력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평화주의 헌법의 내용이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의 분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탄압도 없고 종교적 탄압도 없고 우리가 아는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다 이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의 의도는 미국이 이거를 만들게 하는 의도는 일본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 허튼 수작하지 마.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라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후 자본주의 개념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평화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어, 일본 제국 시절에 이뤘던 4대 재벌이 경제적으로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로 각각 쪼개지게 됐고요. 또 가업의식, 이 가업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서구식 가족의 개념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노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일본의 노조 활동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대가 이 시대인 이유는 좌파 사상이 이때 일본 내에 많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후 일본 정치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950년대 일본에는 크게 3당이 이렇게 파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유당, 민주당, 일본 사회당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자유당은 우파 정당이었고 일본 민주당은 중도적인 정당이었고 일본 사회당은 좌파적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군부가 있었을 때는 일본 내 사회주의를 다 짓밟을 수 있었는데 어, 이제 평화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상의 자유가 생기고 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좌파적 사회주의적 사상이 일본 내에 몰려오게 되면서 일본 사회당이 거의 절반의 의회 수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주류였던 일본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자유당과 합쳐지면서 우리가 현재 자민당이라고 부르는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 60년대 초까지 일본 사회당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차지했으나 일본 공산당의 출현과 기타 정당의 출현으로 이게 쪼개지게 되면서 세력을 잃게 되고 자민당 장기 집권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자면은 저는 일본에서 볼 것은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재벌이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많아지고 더 경쟁적인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자민당의 장거 집권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적 안정기를 겪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전쟁 특수 한국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냉전에 의해서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보급기지로 삼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군사 물품을 생산하던 그 기업들, 이, 이 기업들이 국영 기업이 아니라 다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공장들은 다시 그 물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전쟁이라 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리고 자본이 자연스럽게 축적이 되죠. 또 무기를 만들면서 기술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업을 이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업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때 거의 죽어가던 뭐 미쯔비시나 도요타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남하를 걱정한 미군은 일본에 대한 원래 너 허튼 짓 하지 말고 농사나 짓고 살아라는 이 원래 계획을 수정하게 되고 일본과 적극적으로 어, 동맹을 맺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의 지휘 아래에서 또 정치적 안정 아래에서 또 현대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또 전쟁 특수로 인한 기업들의 발전에 의해서 일본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의 발전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1964년 도쿄올림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일본 경제 회복의 큰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울 88 올림픽에 큰 의미를 두는 것처럼 1964년 도쿄 올림픽은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는 신칸센 고속열차가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신칸센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존에 죽어가던 세계 각국의 철도 산업이 크게 다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뒤에서야 독일에서도 만들 만큼 이 신칸센은 그 당시로서 아주 획기적인, 아주 의미 있는 기술적 발전이었고 또 미래적 문명 상징을 어, 보여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일본의 모습인데요. 보면은 사실 현대랑 거의 차이가 없죠. 고층 건물들이 조금 허하다라는 것만 빼면은 여기 도쿄 올림픽에 열렸던 경기장도 있고 도쿄 타워도 있고 또 근대적 건물들이 있는 등 우리가 비로소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일본의 모습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6위의 GDP를 달성하게 됐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 경제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1970년대의 배경이 있는데 1970년대 미국이 금태환제를 포기하고 나면서 닉슨 쇼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변하게 되고요. 또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네, 미국의 상품 가격들이 비싸지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연비가 안 좋은 미국 차들이 안 팔리게 되고 연비가 좋은 일본 차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 많이 팔리게 되는 이런 반사 이익을 일본 기업들이 누리게 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물론 이런 상황적으로 운이 좋아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일본 기업의 자본력이 상승한 것도 있고요. 또 기술력의 상승이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은 예전처럼 그냥 싼 비지떡 같은 중국의 공산품 같은 물건이 아니라 마땅히 돈을 주고 살 만한 아주 좋은 물건이다라는 인식이 이 시기에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세계에서 미국의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그 자리를 일본이 다 먹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을 보시면은 80년대 말에 일본의 이 세계 50대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 일본의 모습이 아주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위인 IBM의 3배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때 록펠러 센터, 뉴욕 중심부에 있는 록펠러 센터인데요. 이게 미국의 아주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것을 미쯔비시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자연스럽게 어,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일본의 시대다라는 인식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결과로는 엔화가 절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 이 1달러당 250엔 정도 했던 것이 1달러당 한 140엔 정도로 크게 낮아진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1985년 이후에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뭐 사실 일본으로서는 되게 억울한 이유인데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똑같게 된 거죠. 하지만 일본도 뭐 대처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인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고요.
또 부동산 정책을 해주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외부적 이유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시 일본이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집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서울도 많이 집값이 비싸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집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부동산 정책을 마구마구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는 장기 경제 침체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경기 침체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이고요. 이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이나 LG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면서 기존에 반도체를 만들던 일본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엔화도 많이 비싸지게 되면서 그게 더블로 힘들어지게 된 거죠. 또 그 당시 일본 기업들 많이 추구하던 되게 일본스러운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기 어려웠던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고령화 시대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 사회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동 인구가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일을 해줄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일본 고립주의 영향도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이 시기에 일본에 완전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어, 일본 제일주의라는 것이 약간 일본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젤라파고스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뭐 안 좋게만 볼 게 아닌 게 이 시기에는 혁신을 이루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시기에는 안정기를 이룬 시대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세계의 일원으로서 G7에 있고 또 이 쿼드라는 게 아베 정부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제의를 해가지고 일본의 주체적으로 일본의 주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게 쿼드인데 쿼드 동맹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음, 이 자유세계 일원의 현재 일본의 모습이고요. 이제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안정된 일본으로서 세계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에 대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록 평화주의 헌법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일본 군사력을 보면은 언제든 정상 국가를 무기화를 재빠르게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뭐 사실상 일본의 어, 음, 혁신에서 안정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를 보면 좀 아쉬운 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랑 너무 닮아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일본보다 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도 구글 잘 안 쓰고 네이버 많이 쓰죠. 또 여러 가지 공인인증서나 이런 우리나라만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잡혀 있는 것들이 과거 일본의 모습에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평을 보자면은 음, 건국 시대에서 에도 시대에서 메이지 시대로, 메이지 시대에서 우리가 현재 안에 일본 시대로 갔던 것에서 네 가지 중요성을 좀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재들의 중요성입니다. 이 미국의 독립을 이루었던 사람이 미국의 대중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라고 불릴 만한 것도 그만한 인물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일본 내 역사에서도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에서도 이 시대의 천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천재들은 이 학교 교육, 이 교육에서 비롯되게 되죠. 링컨 또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죠. 또 이 메이지 유신이 이끌었던 어, 일본의 지식인들 또한 관료들 또한 난학이라는 학문과 서양의 학문을 아주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또 자유세계 우리 선진국의 대통령들도 다 좋은 공부들을 하고 나왔죠. 이게 무조건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의 중요성을 저는 가장 크게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면은 한 가지에 크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냥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오면 끝이 아니냐, 혹은 어, 과학적 발전을 이루기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윤리 없이 이룬 과학적 발전이 소련이고요. 윤리 없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인도입니다. 즉 윤리 없이는 그 무엇도 과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 가난한 소련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윤리 없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윤리,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영성이죠. 영성이 발달을 해야지, 도덕이 발달을 해야지 같이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리의 중요성은 일본 내에서 계속해서 시대를 변화하면서 나오게 되고요. 또 국가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인재들이 마음껏 뛰쳐놀려면은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야 되겠죠. 또 학교가 잘 운영이 되려면은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보니까 우리 자식교 모습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자식교가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난학의 사속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인재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교육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 사회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윤리의 중요성이 우리 자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로운 자유서방 세계의 이런 국가를 시스템을 가진 모습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